이번 주 리뷰로 이 영화를 선정하고 나서 한 주가 너무 설렜어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면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다라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그린입니다. 요새 정말 한 주 한 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변덕이 좀 심해가지고 코감기에 걸렸어요. 그래도 약 잘 먹어가지고 바로 괜찮아졌긴 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길었네요. 미용실도 곧 가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안 그래도 비염이 있는데 요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바로 영화 이야기 해보자면 오늘 준비한 영화는 원래 할 예정이긴 했습니다만 댓글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바로 들고 왔습니다. 바로 글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읽으면서 진짜 요새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영화들 보고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진짜 댓글 읽는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다. 팬미팅 해달라고 하시는 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살인마 제그의 집이라든가 미드소마 그리고 살로 소돔의 120일 이런 영화들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제가 고어 영화 등급표 1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지나갔잖아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긴 했지만 저는 1편 그거 막 음향도 제대로 안 설정돼 있고 부금도 너무 정신없고 이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따로 재촬영하거나 재편집을 해서 리부트 해볼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따로 이야기 해볼 만한 영화들은 빼서 특집으로 한번 편성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따로 추후에 컨텐츠 빼서 영화라든지 영화 제외하고 다른 영상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은 프렌치 뉴웨이브 4대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특집으로 편성 중에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탈라신 영상 그리고 유튜브 미스터리 영상들 보고 리뷰하고 뭐 리액션 영상 이런 것들 제가 다 머릿속에 요새 구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언네임드 비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한번 보고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영상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홈비디오 재질의 좀 공포 영상들이라든지 오컬트적인 그 요소를 넣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주시는 그분이 언네임드 비디오 그분이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섭섭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비슷한 계열로 저는 VHS 특유의 홈비디오 재질의 그런 영상의 불안하고 불쾌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잭 스타우버 영상들이나 음악들을 굉장히 즐겁게 감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야기해볼 게 넘칩니다. 말만 했는데 너무 재밌다, 그쵸? 제가 진짜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다 같이 영화관 대관해가지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래요. 진짜 재밌겠다. 막 이벤트도 준비하는 거죠. 막 경품 추천하는 장 시뻘겋게 막 불 다 켜놓고 문 다 잠가보고 피문수 공포 이벤트가 난무한 그런 연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별소리를 다 하네요. 댓글 보는데 참 제가 내공이 아직은 멀었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영화들도 들고 오셔가지고 리뷰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영화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내 영상 시청자들이 진짜 수준이 높으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댓글 같은 것들 막 캡처해가지고 복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캡처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댓글 말마다 나 진짜 할매미소 띄웁니다. 진짜 미약하지만 제 영상들 보고 어떤 재미라든지 감동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그런 제가 어떤 행복이라든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 예고 계속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식 빨리 듣고 싶으시면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은 또 영화 소식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또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 주 리뷰로 이 영화를 선정하고 나서 한 주가 너무 설렜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최근 나온 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필모그래피 중에서 그을린 사랑을 가장 최고라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이 영화를 언급해 주실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아직도 이 영화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놀라는 모습과 제가 놀라는 모습이 거의 오버레이돼서 겹쳐질 정도로 처음에 감상했을 때 그런 충격이 대단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영화 내에서 여러 파로 갈리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헷갈리게 잘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프닝부터 어떤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깎고 있어요. 중동인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다들 버려진 고아들인 것 같고 어느 단체가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소년의 얼굴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 소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이 서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년의 발 뒤꿈치엔 점 3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오프닝이 종료됩니다. 카메라는 시선을 옮겨서 어느 사무실을 비춰줘요. 그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고요. 사무실 테이블에는 어떤 공증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공증인의 이름은 장 아저씨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장 아저씨는 자신의 비서가 사망한 후에 그 비서의 자녀들을 불러와서 자기 비서의 유언을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동생의 이름은 잔느 마르완, 오빠의 이름은 시몽 마르완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이니 그걸 듣는 자식들의 태도가 마냥 밝을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건지 묘한 거리감이 느껴져요. 특히 그 쌍둥이 중 오빠한테서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유언조차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을 나체로 엎드린 자세로 관을 넣고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몬과 잔느에게 각각 봉투를 하나씩 건네줘요. 잔느에게는 아버지를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하거라. 그리고 시몽에게는 너희들의 형이자 오빠인 아이를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다 전하고 나서야 자신의 비석을 세우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쌍둥이는 숨겨진 오빠가 있는 줄도 몰랐고 태어나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쌍둥이 오빠인 시몽은 묘한 배신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엄마는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리고 엄마 유언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잔느는 달라 보여요. 둘은 의견차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잔느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수학이고요. 담당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좀 찾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둘의 대화가 굉장히 지성적이고 고차원적이에요. 좀 멋있는데 쌍둥이 어머니는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서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잔느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기로요. 이제 화면은 포커스를 쌍둥이에서 그들의 어머니를 향해 갑니다.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요.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왈 마르완, 나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왈은 와합이라는 난민 출신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집으로부터 도주를 하고자 했어요. 근데 나왈의 형제들에게 도주 중 발각돼서 붙잡히게 되고 현장에서 와합을 바로 총 쏴 죽이게 돼요. 나왈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명예살인이요, 명예살인. 심지어 형제가 막 서로 자기가 죽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때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왈을 구해줍니다. 근데 이걸 어떡합니까? 나왈은 와합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를 비통해하면서 너를 어쩌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널 진짜 죽여야 하니 라고 나왈을 굉장히 원망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고 출산 즉시 그녀를 위협하는 형제들을 피해서 나왈의 삼촌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꼭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읽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이 할머니랑 약속해 나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성애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그 아이의 발뒤꿈치에 점 3개를 문신으로 새기고 거대한 슬픔을 머금고 나왈은 자신의 삼촌이 있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다레쉬라는 곳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잔느는 어머니인 나왈의 과거를 알아내고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레쉬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가서 그녀가 다녔던 학교에서 수소문을 하게 돼요. 나왈은 대학교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당시의 레바논은 격동의 시기였어요.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이 맞붙었고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마을을 선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레시도 내전에 휩싸일 위기라서 나왈의 삼촌 가족과 나왈은 함께 피난길을 오를 준비를 합니다. 나왈에게는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이 있죠. 그리고 할머니와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도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빠져나와서 고향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이슬람의 선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기독교 민병대들이 찾아와서 마을을 이미 개박살낸 뒤였습니다. 아들이 있을 법했던 고아원은 개박살나서 폐허가 돼버렸고 나왈은 그곳에서 비통함에 눈물을 흘립니다만 슬퍼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거기에서 피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데레사 캠프라는 곳으로 피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그리고 나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데레사로 향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로 변장을 하고 버스를 타고 데레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영화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참 가던 와중에 버스가 갑자기 멈춰요. 잠깐 잠에 들었던 나왈은 버스 바깥을 둘러봤는데 버스 바깥에는 무장 세력이 이 버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내려서 군인들에게 사정사정을 해봅니다만 군인들은 듣다가 그냥 갑자기 버스 기사의 머리에다가 총알을 박아 넣어버려요. 그 직후에 버스에 무차별 사격이 가해졌고 총격이 끝난 후 버스에는 나왈 그리고 어느 모녀 2명 이렇게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슬람 세력의 공격에 복수하고자 결집된 기독교 민병대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왈의 고향을 개박살냈던 것도 기독교 민병대였죠. 그리고 이 버스가 이슬람 교도들이 탄 버스임을 알고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민병대 대원들이 확인사살을 하고자 버스에 휘발유를 들이붓던 중 나왈은 가지고 있던 십자가를 들어 보이면서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모녀 중에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안으면서 자기 딸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 민병대원들이 그게 사실이 아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둘을 떼어놔버리고 떼어놓자마자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있는 버스로 다시 뛰어가게 돼요. 그리고 버스로 뛰어가는 아이의 등 뒤로 총을 쏴버립니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자 가장 끔찍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민병대는 떠나고 나왈은 공허한 눈을 한 채로 그곳에 멈춰서서 끔찍한 현실에서 돌아오지 못하지만 다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뗍니다. 다시 데레사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은 나왈을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더 끔찍한 모습들이 나왈의 앞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착한 데레사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학살마저 자행된 뒤에야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죽고 거기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만나고자 했었던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엄청난 분노에 찬 나왈은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샴세딘이라는 자가 이끄는 이슬람 군사 세력에 가담하게 돼요. 그리고 신분을 위장해서 기독교 민병대장의 아들의 가정교사로 취업하게 돼요. 결국 복수의 칼날을 갈던 나왈은 조용히 민병대장의 아들을 가르치는 척 하다가 나와서 저택 안뜰에서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있던 민병대장을 권총으로 현장에서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용소로 갇히게 돼요. 머리를 잘리고 죽음이 나올 정도의 그런 고문들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잔는 어머니의 행적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게 늘 쉽진 않아요. 나왈의 고향 사람들은 나왈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자식이라고 막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친절이 잔느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수용소에 갇힌 당시 수용소의 관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왈이 샴세딘의 편에 섰다는 것을 잔느가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수용소에 갇혀 안 당한 고문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왈의 별명은 노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미친 수준의 고문을 계속 당했지만 다시 꼿꼿이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들을 추모하면서 내 아들을 죽인 당신들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고 니들이 행하는 고문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왈은 아부 타렉이라는 사디스트 고문 기술자에게 성고문을 비롯해서 5만 가지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부 타렉은 일대에서 꽤나 유명한 놈이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사이코패스가 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비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부 타렉의 지속적인 강간으로 인해서 결국 나왈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잔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오빠는 엄마와 와합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한 숨겨진 그런 잉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현실이 숨어있던 거였죠. 여기서 다시 과거의 나왈에게 돌아가 볼게요. 나왈은 감옥에서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출산 장면이 좀 이상해요. 출산을 끝내고 아이를 받아낸 간호사가 나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준비합시다. 한 명이 아닌 두 명, 즉 쌍둥이란 이야기잖아요. 나왈이 감옥에서 낳았던 아이들은 남매에 숨겨진 오빠가 아닌 자기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출산 즉시 땅에 묻힐 운명이었지만 출산을 돕던 간호사가 아이들을 빼돌려 키웁니다. 시몽은 이제 잔느에게 향합니다. 어머니인 나왈의 상사이자 이 가족의 공증인이기도 한 장 아저씨와 함께 말입니다. 여전히 시몽은 미심쩍어하고 내키지 않아 해요. 그래도 잔느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쌍둥이는 먼저 그 간호사를 찾아가게 돼요. 옆에 있던 간병인이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간호사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마치 자신의 아이들을 제외한 듯이 엄청나게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간호사는 남매를 사르완 그리고 자난이라고 각각 부릅니다. 그리고 나왈이 출소할 때 이 아이들을 나왈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쌍둥이는 너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때 임신으로 낳은 자식이 자신들의 숨겨진 형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신들이 그 강간으로 임신해서 잉태된 그 주인공이었던 것을 그제서야 알아챈 거죠. 어찌됐건 잔느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임무를 거의 완수해 나갔습니다. 강간 그리고 고문의 범죄자이긴 하나 아버지의 존재를 찾은 거죠. 아버지는 아부타렉이었습니다. 이젠 시몽의 차례입니다. 시몽은 유실될 뻔했던 고아원의 기록에 따라 자신의 형의 이름이 니하드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공격했다는 지도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지도자의 이름은 샴세딘입니다. 어머니가 가담했던 단체 수장 말입니다. 이제는 방도가 없습니다. 샴세딘을 찾기 위해서 데레사로 향하게 됩니다. 장 아저씨도 함께 말입니다. 장 아저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고 이 쌍둥이의 대리인 같은 분이에요. 데레사에 도착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차 한 잔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시몽이 그 사람에게 니아드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모르는 눈치예요.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노래하는 여인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군지 아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 시몽은 누군가로부터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시몽에게 찾아옵니다. 시몽을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시몽은 샴세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니아드에 대해서 물어봐요. 니아드란 사람이 자신의 형이고 그 사람은 고아원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샴세딘은 자리를 뜨고 그의 대변인이 시몽의 반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대변인이 이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이 이슬람 교도 무장단체는 나왈의 고향을 습격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도인들이 나왈의 고향을 습격한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 고아원의 아이들은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 재투입시키기 위한 소년병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니아드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니아드는 그 중에서 특출난 아이였어요. 특등사수였고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무려 7명의 적들을 전장에서 사살했었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반격으로 인해서 전장에서 생포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도 단체가 니아드를 죽이지 않고 니아드의 어떤 사이코적인 기질이라든가 잔인성을 알아보고 전장에서 꽤나 쓸만한 놈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민병대는 니아드를 훈련시켜서 고문 기술자로 키워낸 뒤에 어느 한 수용소로 파견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니아드가 보내졌던 그 수용소는 나왈이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였습니다. 시몽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인 아부타렉과 함께 일을 했던 건가요? 대변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니아드는 고문 기술자가 되면서 이름을 바꿨어. 그 바뀐 이름은 아부타렉이지.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에 이주해서 살고 있다. 니아드 하르만이란 이름으로 말이지. 자신의 형과 자신들의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시몽은 알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시몽은 멍한 눈빛으로 호텔 침대에 걸터앉아 잔느에게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잔느는 시몽이 어디 아픈가 살피다가 시몽이 한 말을 잠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는 모든 충격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낸 쌍둥이는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아부타렉, 니하드, 그리고 쌍둥이의 형이자 오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2통의 편지를 건네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니아드는 어안이 벙벙해하지만 근처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2통의 편지를 뜯어 읽어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2개의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하나는 나왈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말이죠. 니아드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집니다.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자신의 행적에 스스로 파괴됩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공증인인 장아저씨는 쌍둥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해줍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비추며 함께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왈의 무덤을 찾아간 니아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이야기가 되게 길었죠. 되게 상세하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나요? 종교전쟁이 주된 매개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반전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복잡한 영화였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기 전하기 앞서서 이번 영상 줄거리는 좀 간략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매번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데,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기면 인물이 가지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영화들이 하나같이 단순한 구석이 있는 그런 영화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었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질 못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야? 싶은 심정과 함께 굉장히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범주를 넘은 부분이라서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만 했을 때도 응?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부타렉과 쌍둥이 아버지가 같은 장소에 배정됐으나 같이 일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둘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아챘어요. 동시에 뭔가 올드보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린 알고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조명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전쟁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태생,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버스 학살시는 레바논 내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이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군사끼리 교전하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만,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부타렉은 7명을 사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어린 나이일 때입니다. 덜 성장한 인격체가 사람을 어릴 때부터 살해함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다큐나 영화로 봐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한번 총구를 들이민 순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남한테 발길질 한번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곧 사람의 머리 하나를 자르는 수준은 일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결국 니아드는 전쟁 광에서 고문 기술자 아부타렉으로 다시 한번 타락해버렸고 그 폭력의 엑셀은 끝없이 밟혀온 것입니다. 나왈도 어찌 보면 이 부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들을 잃은 비통함이 견딜 수 없어 복수를 결심했고 단체의 수장을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죠. 그리고 현장을 목도했던 민병대장의 아들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무시하고 귀를 닫은 채 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해지는 폭력과 복수, 응징이 실제 전쟁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문제입니다. 모두가 광기와 폭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옆자리를 채웁니다. 진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스니아 내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룬 쿠오바디스 아이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언젠가 전쟁 영화 특집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이 영화도 굉장히 시종일관 너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막 광적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영화들보다 오히려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건 이런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쿠오바디스 아이다도 직접적인 살해 장면 묘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실 전쟁의 맹점은 종교 전쟁입니다. 여전히 세계 각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숨겨진 제노사이드들도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이념이라는 것 아래에서 일단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죽이고 보는 거죠. 인종 간 대학살이었던 투치족, 후투족, 그리고 유대인 학살, 난징 대학살 등등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건 사실 이 세상 모든 걸 이롭게 하고자 함이지만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타문화 배타적인 카드들을 꺼내들고 와서 그것을 빌미로 폭력을 행하게 돼요. 세계 역사에서 종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군부터 해가지고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이런 걸 보면 너무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마냥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상관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데 무함마드 그리고 예수는 성인 중에서도 성인이고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강력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또 이런 무함마드라든가 예수라든가 붓다라든가 이들의 존재 가치를 높게 사는 이유는 한 20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는 지금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국제법, 인도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없던 시기였어요. 야생도 이런 야생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윤리라든지 인도주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힘이 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뺏고 약탈하고 파괴하던 고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들도 어떤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화적 또는 민간 설화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신앙심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와는 그냥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가 등장을 해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선사해요. 그게 뭐냐? 남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시대착오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준 종교라는 거죠. 시타르타, 그러니까 부처도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타르타는 고행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너바나에 들어간 성인이자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온천지에 뿌리고자 했던 성인이셨습니다. 종교라는 거는 겉으로 봐서는 다르지만 관통되는 부분은 일부 다들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신앙심으로 스스로를 구하는 것들 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객관적 해석으로 놓고 보자면은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가진 어떤 선한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타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이건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냥 전쟁이 벌어지고 사륙이 벌어진다고 해서 어떤 강력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안 된다고 보긴 합니다. 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 모든 종교 기반의 분쟁들이 다 없어졌으면 합니다. 무섭잖아요. 이 영화는 두 인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인물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왈의 유언은 마치 스무고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힌트를 일체 주지 않았어요. 사망할 때까지 나왈 자기 자신은 속에 있는 거대한 응어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마저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질 아부탈에게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가 짊어지고 살아간 무게를 체감하고 경악을 하게 되는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삶이라는 게 참 복잡하면서도 숭고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엄청난 반전을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매우 뒤틀린 오이디푸스 신드롬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 아버지를 적대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해석되고, 동시에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세한 신화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추악합니다. 어떤 내용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 그리고 우리는 이 설화를 읽으면서 저질러 왔던 행동의 무게를 내팽개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미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 설화는 이야기에 그칠 만한 그런 설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잊을만 하면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나왈이 니아드에게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유언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세상에 한 줌 부끄러움 없을 때 나의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약속 등등, 약속이라는 것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건 항상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머니의 유언이고 또 문서화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전까진 인간이기에 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장 아저씨가 등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쌍둥이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나왈의 믿을 수 있는 공증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 아저씨로 하여금 이 영화 속의 약속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장 아저씨란 인물의 존재 가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왈은 잔느와 함께 간 수영장에서 우연찮게 자신의 아들인 아부타렉을 다시 마주합니다. 우연히 풀장에서 본 그의 발뒤꿈치를 보고 말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문신으로 새긴 3개의 점,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마주하고 나왈은 그때서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왈이 출소했을 때 샴세디는 나왈의 다른 타국으로 떠나갈 것을 요청했지만 나왈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혹시나 다시 대면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곧장 이주를 하지 않고 레바논에 남았어요. 그래서 나왈은 그렇게 우연찮게 갔던 풀장에서 아부타렉, 그의 아들을 마주했던 겁니다. 아부타렉은 나왈을 알아보지 못했고 나왈은 자신의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묵혀왔던 진실을 자기 자식들에게 알릴 결심을 그때서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당사자들과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성애란 단어는 우리가 부모가 직접 되어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가 불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저희 어머니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헌신적인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나중에 내가 자식한테 저 정도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신 분이고 진짜 사랑이 끈끈하신 그런 분입니다. 모성애라는 건 함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종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왈은 모성애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아부타렉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서로 인해서 악의 고리처럼 이어져 오던 복수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추악한 이 진실을 자기 자식들에게 알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잔느는 어머니가 겪는 PTSD의 뿌리를 찾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몽은 왠지 모르게 어머니 나왈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풀지 못한 갈등이라거나 산전수전을 겪은 나왈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시몽은 고통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던 것과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몰랐던 걸 보면 어머니와 이 시몬 간에 어떤 관계가 지속됐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영화 타임라인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점점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몽도 나왈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부타렉, 니아드, 자신의 아버지이자 오빠인 이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부타렉의 앞에 당당히 서서 어떤 원망하는 태도가 아닌 평온한 자세로 편지를 건네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왈이 아부타렉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 아이들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당신을 압니다. 모든 사실을 마주하고 당신을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72번 창녀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그건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해준 약속이란다. 넌 사랑으로 태어났어. 그러므로 너의 동생들도 사랑으로 태어났지. 널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게. 함께 있다는 건 멋진 일이야.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로서는 아부타렉이 저질렀던 말행들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만들었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따뜻한 용서와 강렬한 사랑,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고 있는데, 진짜 나왈의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아부타렉, 니아드는 나왈의 무덤 앞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랄까요, 제가 이때까지 리뷰를 하면서 추천을 하더라도 항상 조건부를 걸었잖아요. 심리 상태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당장은 보지 마세요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걸었었는데, 이 영화는 진짜 살면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원제가 인센디스입니다.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화염, 불길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국적으로 의역해서 그을린 사랑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외국 영화를 한국으로 들여올 때 어떤 제목이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번역한 게 별로인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을린 사랑은 매우 잘 번역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초월적인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씻어낼 수 없는 아픔을 담았기 때문에 그을린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량 조절 실패네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사실 저도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분량 조절 한답시고 내용을 축약하거나 내용을 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같이 느껴봤으면 하는 감동, 충격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게 하고 카메라를 끌 겁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도 이거 대본 정리하고 영화를 재시청하니까 오히려 더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부분도 있었고, 영화 이야기를 또는 제 생각들을 또는 제 주관적인 해석들을 여러분들이랑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시면 제 존재는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또 재밌는 컨텐츠로 더 좋은 이야기로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